당신, 그 반지 어떻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산시장 한복판에서 내연녀의 팔을 잡고 서 있던 그 남자가 생선 손질하는 여자의 손가락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반지는 지금 자신의 금고 안에 잠겨 있어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열쇠를 가진 사람은 자신과 옆에 서 있는 여자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여자의 손에 그 반지가 끼워져 있는 걸까요? 내연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생선 비린내 가득한 이곳에서 세 사람의 시선이 한 점에 모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그 반지를 중심으로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52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좁은 원룸의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둡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이 자신을 잊어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 이 고요한 시간이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 머리가 보였습니다. 25년 전 결혼할 때의 그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회사 장부를 들여다보며 밤을 새우던 그 여자, 회장 옆에서 사업 전략을 짜내던 그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여기 이 좁은 원룸에서 어시장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냉장고에서 어제 남긴 밥을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김치 몇 점과 함께 빠르게 먹었습니다. 맛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채우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운 요즘, 이 점퍼 하나가 자신을 지켜주는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아직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1년 반 이 길을 매일 걸었으니까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멀리서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첫 차였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훈훈한 온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언제나 이렇게 고요했습니다. 고층 건물들 사이로 희미하게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40분을 달려 어시장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이미 시장 안쪽에서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선을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얼음 녹는 소리와 함께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왔어요? 백 사장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 남자는 이 시장에서 10년 넘게 생선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서연이 1년 반 전 처음 이 가게 문을 두드렸을 때 백 사장은 별다른 질문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그저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서연이 그 자리를 채웠을 뿐이었습니다. 네, 왔습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끼웠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 안에는 싱싱한 생선들이 가득했습니다. 광어, 우럭, 농어, 오징어까지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들이 얼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잡는 손놀림은 이제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손가락을 베이기 일쑤였습니다. 칼질이 서툴러서 생선살이 뭉개지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칼이 움직였고 생선은 깨끗하게 손질되었습니다. 역시 손이 좋아. 백 사장이 지나가다 한마디 던졌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반복 작업이 때로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저 칼을 움직이고 생선을 손질하고 다음 생선을 꺼내는 것, 그것만 반복하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 7시가 되자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부들, 식당 주인들, 중간 상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생선을 사러 왔습니다. 백 사장이 손님을 맞으며 가격을 흥정했고 서연은 뒤에서 생선을 손질해서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얼마나 드릴까요? 신선한 거 맞아요? 손님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백 사장은 능숙하게 대답했고 서연은 그저 손을 움직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굳이 자신을 설명할 필요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잠시 틈이 났습니다. 백 사장이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먹어요. 힘들 텐데. 감사합니다. 서연은 김밥을 받아들고 시장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김밥은 따뜻했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 참기름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생선을 나르고 누군가는 손님을 맞이하고 누군가는 자신처럼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연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와 결혼했었는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선 손질 잘하는 아줌마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게 편했습니다. 과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동정받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김밥을 다 먹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서연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칼을 잡고 생선을 손질하고 비닐에 담아 건네주는 일, 그 반복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6시가 되자 시장이 조금씩 한산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상인들도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백 사장이 오늘 남은 생선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네, 들어가세요. 서연은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시린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하루 종일 생선을 만지고 칼을 잡아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뻐근했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고 점퍼를 다시 걸쳤습니다. 시장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이미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인들이 지친 얼굴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학생들이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나고 고층 빌딩의 불빛이 하늘을 밝혔습니다. 저 어딘가에 자신이 함께 키운 회사가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밤낮으로 일했던 그 회사, 지금은 다른 여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죠.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각하지 말자고, 이미 끝난 일이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그 모든 노력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에 불을 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맞았습니다.
난방을 아끼느라 낮 동안 보일러를 끄고 나왔던 거였습니다. 보일러를 켜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조금씩 방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 하나에 김치 몇 점,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소식, 정치 뉴스, 사건 사고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뉴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의 재혼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창호, 자신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그 여자였죠.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처럼요. 서연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이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라면 국물을 마저 마시고 그릇을 설거지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하루.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갈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날들, 회장과 함께 사업 전략을 짜던 순간들,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내던 그 뿌듯함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반지가 떠올랐습니다. 회장의 어머니가 남긴 그 반지, 결혼 초기에 자신에게 건네주었던 그 반지 말이죠. 이혼할 때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진이 와서 강제로 빼앗아 갔었죠. 그 순간의 굴욕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이미 끝난 일이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예감이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하루는 여전히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어시장으로 가고 하루 종일 생선을 손질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이번 주는 조금 달랐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손님이 나타났거든요. 여기 생선 손질 좀 해주세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장이 진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백 사장이 바쁜 나머지 서연에게 손짓했습니다. 저분 부탁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여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서연의 낡은 앞치마와 장갑, 생선 비린내가 배인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광어 한 마리요. 근데 제대로 손질할 줄은 아는 거예요? 그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광어를 집어들었습니다. 능숙하게 칼을 움직여 깨끗하게 손질했습니다. 뼈를 발라내고 살을 포를 떠서 비닐에 담았습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서연이 건네자 여자는 비닐 안을 들여다보더니 다시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살이 너무 두껍잖아요. 다시 해주세요. 사실 살의 두께는 완벽했습니다. 서연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칼을 집어들고 살을 더 얇게 썰었습니다. 여자는 만족스럽다는 표정도 짓지 않은 채
돈을 내고 가버렸습니다. 백 사장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원래 저런 손님도 있어요. 서연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자신은 저런 손님을 상대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이끌고 거래처와 협상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무시를 묵묵히 견디며 생선을 손질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백 사장이 오늘은 국밥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주인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국밥 2개요. 백 사장이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뜨끈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기와 내장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힘들어요. 백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발 디딜 틈도 없었는데 지금은 한산하기만 하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찾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요. 그만큼 백 사장의 수입도 줄어들 테고 자신의 일자리도 불안정해질 거였습니다.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일 잘하고 성실하니까. 백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칭찬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말이었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 주니까요. 국밥을 다 먹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서연은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안에서 다른 가게 사장님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백 사장의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서연을 보고 말했습니다. 야, 백 사장, 요즘 인력 구하기 힘들지? 저런 아줌마나 쓰고 있네.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백 사장이 얼굴을 붉히며 대꾸하려 했지만 서연이 먼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과 다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비틀거리며 지나갔고 백 사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원래 저래요. 신경 쓰지 마요. 서연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또 한 번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시받아야 하는 사람이 된 건가요? 25년 동안 회사를 키우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협상했던 그 시간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킥킥거렸습니다. 서연의 모습을 보고 웃는 거였습니다. 낡은 옷차림, 생선 비린내, 그리고 피곤한 얼굴이 우스꽝스러워 보였나 봅니다.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백 사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고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그저 생선 손질하는 아줌마일 뿐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누군가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득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회장을 만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믿은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25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남은 건 이 좁은 원룸과 어시장 아르바이트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방이 자신을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고 보일러를 켰습니다. 방이 따뜻해질 때까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려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이름들이 낯설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었죠. 회사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 모두가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 중에서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 자신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고, 이혼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겪은 무시와 차별을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수도 자신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 테니까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만난 그 무례한 손님, 점심에 들은 백 사장의 한숨, 오후에 겪은 술 취한 사람의 무시, 그리고 저녁에 지나간 젊은이들의 비웃음까지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자신은 25년 동안 무엇을 했던 걸까요? 회사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발로 뛰었고, 회장을 믿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 보상도 없이 버려졌고 지금은 어시장 바닥에서 생선이나 손질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에게요? 수진에게요? 아니면 자신에게요? 누구를 탓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이대로 끝날 수 없다는 것,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어시장으로 가고 생선을 손질하고 무시와 차별을 견디며 하루를 버텨야 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상황이 바뀔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집념이었을까요? 서연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서연은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은 여전히 회사에 있었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보고 회의실에서 발표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죠.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현실이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언제나 어시장이 가장 붐비는 날이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고 평소보다 2배 이상 바쁜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서연은 새벽부터 쉴 틈 없이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고 백 사장도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시장 안이 가장 혼잡해졌을 때였습니다. 서연은 광어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장 입구 쪽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시장 골목 입구에 멈춰 서 있었고 운전사가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값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두 사람의 등장에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를 알아본 거였습니다. 김창호, 자신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자는 이수진,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내연녀였죠. 두 사람이 왜 여기에 나타난 걸까요?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마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회장과 수진이 천천히 시장 안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진이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여기 정말 오랜만이에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런 곳 자주 왔었는데.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자고 한 거야? 추억 여행? 네, 그리고 싱싱한 생선도 직접 사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더욱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 사장이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없는 사이 서연은 가게 안쪽으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과 수진이 바로 백 사장의 가게 앞에 멈춰 섰으니까요. 여기 생선 좋아 보이네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백 사장이 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광어하고 우럭 있나요? 물론이죠. 오늘 새벽에 들어온 싱싱한 거예요. 백 사장이 생선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서서 다른 생선을 손질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자가 바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손질은 여기서 해주시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백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직원이 아주 손질을 잘해요. 그리고 백 사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이쪽 손님 광어 손질 좀 부탁해요.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였습니다. 광어를 집어들고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회장과 수진이 바로 앞에서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끼고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칼질하는 이 모습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기 직원분 손놀림이 좋네요. 백 사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1년 넘게 같이 일했는데 정말 손이 빨라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이 손질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욱 빠르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광어 손질을 마치고 비닐에 담았습니다. 백 사장에게 건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서연의 손에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서연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예요.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도 그 반지를 보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가셨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세 사람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의 입이 열렸습니다. 당신, 그 반지,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자, 자신을 버린 남자, 그리고 지금은 다른 여자와 함께 서 있는 남자를요. 서연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반지, 그건 내 어머니. 손님 필요한 거 더 없으세요? 백 사장이 분위기를 알아채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회장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가요. 우리 갈 곳이 많잖아요. 회장은 여전히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회장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더욱 강하게 팔을 당겼고 회장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계산은 백 사장이 말했지만 수진이 재빨리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네고는 회장을 끌고 갔습니다. 두 사람이 시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수진이 계속해서 재촉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고 사라졌습니다. 백 사장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손님들이네. 생선값도 안 받고 그냥 가버리다니.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회장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그 반지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고 서연은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회장의 그 표정, 수진의 그 당황스러운 모습,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회장은 분명히 알았을 거였습니다. 그 반지가 지금 자신의 금고 안에 잠겨 있어야 한다는 걸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서연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시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한쪽 구석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민수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서연이. 서연아. 무슨 일이야?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회장을 봤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시장이야. 내 연녀랑 같이 왔더라. 뭐? 그래서? 반지를 봤어. 회장이 내 손에 있는 반지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 민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획대로 된 거네. 응, 계획대로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 억울함, 그리고 복수심이요. 조심해, 서연아.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아. 그게 목적이니까. 전화를 끊고 시장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장사가 시작되었고 서연은 다시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하루를 버티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가진 여자, 목적을 가진 여자,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것을 되찾을 여자였습니다.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백 사장이 오늘 수고했다며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일당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단순한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자 25년 결혼의 유일한 증거이자 그리고 이제는 복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서연은 반지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회장의 집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의 거실에서 회장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비단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착각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비슷한 반지일 수도 있고. 그제야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야. 내가 그 반지를 못 알아볼 리 없어. 어머니가 평생 끼고 계셨던 거야.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장 금고 확인해야겠어. 회장은 서재로 향했고 수진이 뒤따라갔습니다. 서재 한쪽 벽에 숨겨진 금고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과 귀중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리며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수진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없어. 정말 없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고 안을 다시 한번 뒤졌지만 반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금고 열쇠는 나하고 당신밖에 없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진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마 제가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그 반지를 왜 꺼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함께 있었는데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서연이 그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혼할 때 당신이 직접 빼앗아 간 거잖아. 수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날 서연의 손에서 반지를 억지로 빼냈던 그 순간이요. 서연이 울먹이며 반지만은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수진은 단호하게 거부했었습니다. 그건 그때 제대로 가져온 거 맞아요. 오빠가 금고에 넣으라고 해서 제가 직접 넣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도 맞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모른다니까요. 어쩌면 서연이 몰래 들어와서 가져갔을 수도 있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여기 보안이 얼마나 삼엄한데 어떻게 들어와?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날카로운 대립이었습니다. 결국 회장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자. 내일 다시 얘기하자. 수진은 분한 표정으로 서재를 나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아 금고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빈 벨벳 상자가 자신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고 직원들의 보고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회장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면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고는 자신과 수진만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지가 사라졌고 그것이 서연의 손에 있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장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식사하러 나간 사이 회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에는 그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25년 전 회장은 정말로 서연을 사랑했었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서연이 해결책을 찾아냈고 중요한 계약 앞에서는 서연의 분석이 빛을 발했습니다. 회장은 그저 앞에 나서는 사람이었고 서연이 실질적인 두뇌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회장의 자만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서연의 조언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만났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수진은 회장의 자존심을 채워주었습니다. 나이 든 아내보다 젊은 여자 곁에 서 있는 것이 더 멋져 보였으니까요. 회장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했고 이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어시장에서 마주쳤을 때 서연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하거나 슬픔에 잠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계획이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오후가 되어 회장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전처 서연의 현재 상황을 조사해줘. 어디서 살고 뭘 하고 있는지 전부.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은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회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반지와 서연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서연이 그 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봐. 전처 서연 씨는 현재 강서구의 작은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수산시장 아르바이트입니다.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과 25년을 함께한 여자가 지금 원룸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강한 주장에 따라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했었죠. 그게 다야? 네, 회장님. 특별히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민수라는 남자와 자주 연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동기로 확인됩니다. 민수?
회장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서연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결혼 초기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죠. 똑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의 남자였습니다. 알겠어. 계속 지켜봐. 전화를 끊고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지의 실종, 서연과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민수와의 연락까지 모든 것이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은 회장을 보자마자 기분이 상한 듯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혼한 여자 때문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그냥 반지 하나 없어진 거잖아요. 그냥 반지가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야. 그리고 그게 왜 서연한테 있는지 알아야겠어.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알아서 뭐 하게요? 다시 가져올 건가요? 그 여자한테 가서 반지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 회장은 수진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수진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진이 먼저 물러섰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진의 눈빛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 자러 갈게요. 수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회장은 혼자 거실에 남아 밤새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연이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서연을 만나야겠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서연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사흘 후 회장은 다시 어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수진에게는 회사 일이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려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주말보다는 한산했지만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백 사장의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덤덤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백 사장이 뒤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장갑을 벗으며 백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다녀올게요. 그래요, 천천히 다녀와요. 서연은 앞치마를 벗고 회장을 따라 시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커피를 주문했지만 서연은 물만 달라고 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반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요? 서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 거니까요. 이혼할 때 수진이 가져갔잖소. 그랬죠. 강제로 빼앗아 갔었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습니다. 회장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당신 손에 있는 거요? 서연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궁금하세요? 당연히 궁금하지. 금고에 잠겨 있어야 할 반지가 당신 손에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서연은 자신의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지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회장의 눈이 그 반지에 고정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어머니가 이 반지를 제게 주실 때 말씀하셨어요.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요. 회사를 일으킬 사람도 지켜낼 사람도 며느리일 거라고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기억났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을 무척 아꼈습니다.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믿었죠. 회사 일도 서연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옳았어요. 제가 회사를 키웠죠. 당신 옆에서 모든 전략을 짰고 모든 계약을 성사시켰고 모든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죠?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5년을 바쳤는데 남은 건 이 반지 하나뿐이에요. 그것마저 빼앗으려 했죠. 수진이 제 손에서 강제로 뺄 때 저는 정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회장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서연이 얼마나 아팠을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반지는 다시 제 손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돌려줬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수진이 왜 당신한테 반지를 돌려줘? 직접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세요? 저는 일하러 가야 해요. 잠깐. 회장이 서연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재빨리 피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더 이상 당신은 제게 그럴 권리가 없어요. 서연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이 반지를 돌려줬다고요? 도대체 왜요? 무슨 이유로요? 회장은 급히 카페를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사에게 집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수진은 거실에서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오빠 왜 벌써 왔어요? 회장은 수진 앞에 섰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당신이 반지를 서연한테 돌려준 거야?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래요? 방금 서연을 만났어. 서연이 직접 말했어. 당신이 반지를 돌려줬다고. 수진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수진이 한숨을 쉬며 잡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들키고 말았네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한 거야? 네, 제가 했어요. 수진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왜냐고요? 간단해요. 오빠의 주의를 분산시키려고요. 회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진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애교나 미소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오빠가 회사 일에만 집중하잖아요. 새로운 투자건, 해외 진출, 그런 것들 말이에요. 저는 그게 불편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오빠가 회사 일에만 몰두하면 저는 뒤로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오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었어요. 회장은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의 유품을 이용한 거야? 효과적이었잖아요. 오빠는 사흘 동안 그 반지 생각밖에 안 했어요. 회사 일은 뒷전이었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회장은 자신이 알던 수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자신이 수진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당신 계획에는 오류가 있어.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관심을 끈 건 성공했지만 그게 당신한테 유리한 방향은 아니야.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오빠는 저를 떠나지 못해요. 이미 너무 많이 얽혀 있잖아요. 회장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수진은 지난 몇 년 동안 회사 내부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에 참여했고 핵심 정보를 알고 있었고 여러 거래처와 인맥을 쌓았습니다. 수진을 떠나보내는 것은 회사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수진이 다시 작게 웃었습니다. 오빠는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진하시네요. 사랑 때문에 제가 오빠 곁에 온 줄 아셨어요?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연을 버리고 수진을 선택한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가.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뭐라고요? 나가라고 했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수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빠, 진정하세요. 화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이미 오빠 회사의 핵심에 있고 오빠는 저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여유롭게 핸드백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산책하고 올게요. 오빠도 좀 진정하시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 반지를 이용해 자신을 조종했다는 것, 그리고 이미 회사 깊숙이 들어와 자신을 억제고 있다는 것까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반지를 받을 때부터 수진의 의도를 간파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요? 회장은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 내부 수진과 관련된 모든 계약과 거래 내역을 조사해줘. 빠짐없이 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창한 날씨였지만 회장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선택의 결과가 지금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왜 반지를 받았는지, 왜 자신 앞에서 당당하게 그 반지를 끼고 있었는지 말이죠. 서연은 복수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조용하고 치밀하게 자신과 수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버렸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는 자신을 응징하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 회장은 비서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두 사람만 남았을 때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회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회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눈을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이름으로 된 계약서들, 거래 내역들, 그리고 회사 자산 이동 기록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 수진 씨는 지난 2년 동안 회장님 몰래 회사의 핵심 자산을 조금씩 자신의 이름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부동산, 주식,
그리고 몇몇 해외 계좌까지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이 단순히 회사에 깊숙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회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횡령이잖아.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미묘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 회장님의 사인이 있거든요. 수진 씨가 교묘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회장님께 사인을 받았던 겁니다. 회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수진이 가져온 서류들에 별 생각 없이 사인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은 언제나 달콤하게 웃으며 이것저것 부탁했고 자신은 의심 없이 응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함정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비서가 파일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습니다. 수진 씨는 회사의 주요 거래처 사장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았습니다. 만약 수진 씨가 회사를 떠나면 그 거래처들도 함께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회장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옥죄어 왔는지 이제야 제대로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수진을 떼어내는 것은 회사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 어렵습니다. 회장님의 사인이 있는 이상 수진 씨는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장님께서 무리하게 대응하시면 회사 이미지만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수진은 처음부터 이 순간을 계획했던 거였습니다. 회장의 곁에 다가와서 사랑하는 척하면서 조금씩 회사를 잠식해 갔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선택의 대가가 지금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회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회사 조사했죠? 놀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빠는 저 없이는 회사를 유지할 수 없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회장은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기력함도 느껴졌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얽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다시 어시장을 찾았습니다. 서연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백 사장의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서연이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더 할 이야기가 있나요? 당신이 알고 있던 거죠? 수진이 뭘 하고 있는지.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나 마실까요? 두 사람은 다시 그 카페로 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다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회사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죠. 언제부터? 당신이 수진과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처음에는 단순한 외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회장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여자였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했어요. 몇 번이나 경고했죠.
수진을 조심하라고, 회사 내부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질투한다고, 예민하다고 했죠. 회장은 기억했습니다. 이혼 직전 몇 달 동안 서연이 계속해서 수진에 대해 경고했던 것을요.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질투로만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포기한 거군요. 포기가 아니에요. 선택이었죠. 당신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대신 제 길을 가기로 했어요. 복수하려고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리라고 해야 할까요? 당신과 수진이 만들어낸 이 상황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회장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요?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수진의 모든 거래 내역이 들어있어요. 당신 회사에서 조사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요. 수진이 어떻게 당신을 속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회사 자산을 빼돌렸는지 모든 증거가 있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수진에게 빠져 있을 때 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혼 후에도 제 친구 민수와 함께 계속 조사했죠. 수진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어요.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주는 거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당신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당신과 수진 둘 다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이요? 그 USB로 수진을 고소하세요. 횡령과 배임으로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무능함도 드러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속았는지, 얼마나 회사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회장은 서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수진을 무너뜨리면 자신도 함께 무너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냉정하군요.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25년 동안 배웠어요. 당신한테서요. 서연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아 테이블 위에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USB 하나가 자신과 수진의 운명을 결정할 열쇠였습니다. 회장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수진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자신도 큰 타격을 입을 거였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모든 것이 위태로워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진을 그대로 두면 회사 전체가 수진의 손에 넘어갈 거였습니다. 차라리 함께 무너지더라도 수진을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법무팀 팀장을 불러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고소장을 준비해 주게. 수진을 상대로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할 거야.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진 씨를요? 하지만 곧 결혼하실 거 아니었습니까? 결혼은 없어. 당장 준비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서연이 놓은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이 받았습니다. 오빠,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회사로 와. 왜요? 오면 알게 될 거야.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수진과의 전쟁, 그리고 자신의 몰락까지도요.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서연이 만들어 놓은 이 판 위에서 회장은 어쩔 수 없이 말이 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과 법무팀, 그리고 몇몇 핵심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수진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를 느낀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앉으시죠. 수진은 회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법무팀 팀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수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수진 씨, 이것은 당신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자신이 지난 2년 동안 했던 모든 거래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심지어 자신도 잊고 있던 작은 거래들까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인 것처럼 누군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연이요?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반지를 돌려준 것부터가 함정이었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회장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던 것처럼 서연은 자신과 회장을 함께 무너뜨리려 했던 거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 여자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 아니었소?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무팀 팀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회사 자산을 개인 명의로 이동시킨 것,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 거래처와 부당한 거래를 한 것까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사인한 거잖아요. 오빠가 동의했던 거라고요. 내가 속아서 사인한 거죠. 당신이 교묘하게 서류를 속여서.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회사에서 해고됩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진행할 겁니다. 당신이 빼돌린 모든 자산을 회수할 때까지요. 수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지만 그것이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렇게 끝낼 거예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요? 함께한 시간이라고요? 당신이 나를 이용한 시간이었죠. 수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수진을 에스코트했습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저 없이는 회사 유지도 못할 텐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요. 수진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장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모든 임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재정비할 거야. 그날 오후 회장은 다시 어시장을 찾았습니다. 서연에게 결과를 알려야 했습니다. 백 사장의 가게 앞에 도착했지만 서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어디 갔나요? 아, 오늘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인사하고 갔어요.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새로운 일 시작한다고만 하더라고요. 회장은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서연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수진의 횡령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내연녀가 회사 자산을 빼돌렸다는 스캔들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회장의 이미지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속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거래처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회사 내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진과 연결되어 있던 직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고 핵심 프로젝트들이 중단되었습니다. 서연이 예견했던 대로였습니다. 수진을 무너뜨리면서 회장 자신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회장은 우연히 신문 경제면에서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컨설팅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JM 컨설팅이었고 대표는 서연과 민수였습니다. 기사에는 두 사람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서연이 어시장을 그만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였습니다. 수진을 무너뜨리고 자신도 타격을 입히고 그 사이에 서연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회장은 JM 컨설팅의 주소를 찾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아직 크지 않은 회사였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리셉션 직원이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연 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서연은 어시장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당당했습니다. 오셨군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주 앉아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이걸 계획한 거였군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혼하고 나서 민수와 함께 준비했어요. 1년 반이 걸렸죠. 어시장에서 일한 것도 잠시 쉬는 시간이기도 했고 동시에 당신을 지켜보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수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당신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말이죠.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복수한 거네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정리였어요. 당신과 수진이 만들어낸 혼란을 정리하고 제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할 건가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거예요. 25년 동안 당신 옆에서 했던 일들, 그걸 이제 제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민수와 함께요. 회장은 서연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자신과 함께 회사를 키우던 그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회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돌아보았습니다. 뭐가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신을 버린 것, 제대로 보상하지 않은 것, 수진을 선택한 것.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감사하긴 해요. 뭐가? 당신이 저를 버려줘서요. 덕분에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잘 되길 바라오. 당신도요. 회장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건물을 나와 차에 올랐을 때 회장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요. 서연은 단순히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동료였고 파트너였고 자신의 반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버렸고 이제 서연은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서연 없이,
그 똑똑하고 능력 있던 파트너 없이 말이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계절이 바뀌고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강남의 한 고층 빌딩 20층 JM 컨설팅은 더 이상 작은 오피스텔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대표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계약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JM 컨설팅은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서연과 민수의 능력을 알아본 기업들이 줄을 섰고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회사에서 떠나간 거래처 중 일부는 오히려 JM 컨설팅을 찾아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미팅 준비 다 됐어. 고마워, 민수야.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넌 두뇌고 나는 실행력이니까.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회장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는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수진 사건 이후 주가는 회복되지 않았고 핵심 인력들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회장은 필사적으로 회사를 지키려 했지만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회장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의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서연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직접 찾아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컨설팅을 의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과 민수는 회의실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정확히 2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신사였습니다. 위엄이 있으면서도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 대표님, 민수 대표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야말로 영광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팅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분석을 명확하게 제시했고 민수는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2분께 맡기고 싶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회장이 떠난 후 서연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JM 컨설팅의 가장 큰 계약이었습니다.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을 빌려 모두가 모였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죠. 서연은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서연은 혼자 한강변을 걷기로 했습니다. 선선한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강물은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고 다리 위에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별을 보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반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자 자신이 25년 동안 쌓아온 노력의 증거이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연은 반지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서연아, 집에 잘 들어갔어? 아직이야. 한강변에서 좀 쉬고 있어. 혼자? 응, 생각 좀 정리하려고. 민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당연하지. 왜? 아니, 그냥 가끔 꿈 같아서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잖아.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 자신은 어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30명의 직원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넌 정말 대단해, 서연아.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시간도 흘러갔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도 서연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서연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산책하다가 우연히. 그러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회사 잘 되고 있다던데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많이 힘들어요. 회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니까 모든 게 어려워요.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알아요. 하지만 후회는 해요. 진심으로.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후회는 당신 몫이에요. 저는 이제 앞만 보고 갈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큰 계약을 성사시킨 것, 직원들과 함께 웃었던 것, 한강변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던 것, 그리고 회장과의 마지막 만남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은 해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으니까요. 반지를 벗어 침대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끼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거를 증명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면 되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 있었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서연은 편안하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은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끝없이 펼쳐진 도시가 보였고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저없이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새벽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52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로 가는 거였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끄는 거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서연아.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늘 아래가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하루이기도 할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이라고요.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어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높은 곳에 설 수 있었던 거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은 웃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 그 길 위에서 서연은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왼손에 반지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서연 자신이 증명이었으니까요. 25년의 시간을, 모든 고통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이 자유를 말이죠. 그렇게 서연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누구보다 밝고 희망차게 빛나고 있었습니다.